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구로병원 호흡기내과 이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은 호흡 부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호흡 부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호흡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호흡 기능을 담당하는 폐에서 가장 중요한 기체 두 가지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입니다. 즉, 이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우리 몸에 하이폭시아나 하이퍼캅니아가 생기는 것을 호흡 기능의 상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어떤 기능을 우리 몸에서 할까요? 이제부터 그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초의학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대사에 필요한 ATP 생성을 담당합니다. 충분한 양의 글루코스와 산소가 공급이 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크랩 사이클이 돌아가서 30개 이상의 ATP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 30개 이상의 ATP는 세포대사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충분한 양의 산소와 글루코스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세포질에서 글라이콜라이틱 패스웨이가 생성이 되게 되고, 두 개의 ATP와 락틱 액시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와 글루코스 공급이 되지 않으면 결국 충분한 양의 ATP 생성이 되지 않아서 세포는 사멸하게 됩니다. 세포가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오간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세포 대사에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세포가 사멸을 하게 되면 오간 디스펑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 가장 흔한 원인이 멀티오건 페일리어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세포 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충분한 양의 산소와 글루코스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산소와 글루코스 중에서 오늘 산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 중의 산소는 이제 트라케아와 브론키올, 터미널 브론키올, 알베올러스까지 가서 디퓨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헤모글로빈에 실리게 되고 카디악 아웃풋이라는 파도를 만나면서 페리페랄 티슈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모아서 우리 몸에 헤모글로빈에 실는 작업인데요. 그 작업을 담당하는 게 폐입니다. 호흡의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폐 안으로 흡인을 하는 건데요. 이런 인스피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이아프람이 됩니다. 다이아프람이 디프레션이 되게 되고 인터코스탈 머슬이 컨트랙션을 하게 되면 인트라플루라의 네거티브 프레셔가 생기게 되고 그 네거티브 프레셔로 인해서 알베올러스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트라소랄식의 네거티브 프레셔가 생기게 되게 되면 외부에 있는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익스피레이션은 리코일 과정을 겪습니다. 리코일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다이아프람이 엘리베이션이 되게 되고 인터코스탈 머슬이 릴렉세이션 되게 되면 인트라플로라의 네거티브 프레셔가 포지티브 프레셔로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알베올러스가 수축을 하면서 폐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기가 다이아프람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이아프람이 중요한 이유는 인터코스탈 머슬이 컨트랙션을 하게 되고 AP 다이아메타가 넓어져도 인트라플로라에는 충분한 양의 네거티브 프레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이아프램의 이런 굴곡진 외형 자체가 네거티브 프레셔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우리가 COPD 환자들한테 다이아프램이 플래트닝이 되게 되면 충분한 양의 네거티브 프레셔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산소를 충분히 끌어당길 수가 없어서 디스니아를 느끼는 그런 메커니즘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인스피레이션 과정을 겪게 되면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제 폐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익스피레이션 과정을 겪게 되면 폐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쪽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폐 안으로 들어온 산소는 트라케아, 브론카이, 브론키올, 터미널 브론키올을 거쳐서 레스피레토리 브론키올, 알베올라 덕트, 알베올라 쇠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점점점 구경은
좁아지게 되고 대신 숫자는 늘어남으로 인해서 표면적은 늘리는 쪽으로 펜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몰폴로지의 이런 구성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된 것이죠. 결국 기체 교환은 알베올러스에서 이루어지는데 알베올러스와 알베올러스 사이에는 인터스티슘이 있고 이 인터스티슘에 혈관이 위치하게 됩니다. 인터스티슘에 있는 혈관에는 헤모글로빈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알베올러스에 들어온 산소는 헤모글로빈까지 디퓨전의 방식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그 과정을 모식도로 표현한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소는 알베올러스에서 헤모글로빈 쪽으로 디퓨전 방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CO2는 혈관 안에 있는 그 혈장에서 디퓨전 방식으로 알베올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디퓨전이라는 것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 이런 농도의 차이가 없으면 디퓨전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이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이동의 제한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농도 차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디퓨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기체 교환에 대한 모식도인데요. 이제 알베올러스에서 헤모글로빈으로 이동하는 과정, 헤모글로빈에서 페리페랄 티슈 쪽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산소는 헤모글로빈에 실려서 대부분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알베올러스에서 헤모글로빈 쪽으로 그리고 헤모글로빈에서 페리페랄 티슈 쪽으로 기체가 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산소혈색소 해리곡선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 산소 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헤모글로빈의 세츄레이션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례 형식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수준의 산소 분압이 되게 되면 그때는 플라토를 이루면서 증가함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런 산소혈색소 해리곡선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인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산소혈색소 해리곡선은 pH, 그다음에 PCO2, 2,3-BPG, 그다음에 체온에 따라서 이제 그 곡선의 방향이 조금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pH가 7.4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산소혈색소 해리곡선은 좌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pH가 7.4 이하가 되게 되면 우하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산소 분압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세츄레이션을 변화시킵니다. PCO2도 마찬가지로 PCO2 40 이하가 되게 되면 좌상방으로 산소혈색소 해리곡선이 이동을 하게 되고 40 이상이 되게 되면 우하방으로 산소혈색소 해리곡선이 이동을 하게 돼서 같은 양의 산소 분압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헤모글로빈 세츄레이션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결국 적절한 양의 헤모글로빈 세츄레이션이 유지되지 않게 되면 페리페랄 티슈에 충분한 양의 산소 공급이 되지 않고 세포대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헤모글로빈 세츄레이션이 50% 이상 달성을 할 수 있는 산소 분압의 농도를 P50이라고 했을 때 산소혈색소 해리곡선의 변화에 따라서 그 P50을 이룰 수 있는 산소 분압의 수치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산소혈색소 해리곡선은 피지올로직한 이펙트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아네미아,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의 모양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급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나 아니면은 내과 환자 중에서 크로닉 디지에 의한 아네미아 환자, 헤마톨로지 환자 중에서 헤모글로빈 모양의 이상을 가진 환자들을 꽤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산소 공급을 할 때 이런 산소혈색소 해리곡선이 변화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 현상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페리페랄 티슈에서는 충분한 양의 ATP를 생성을 할 수 있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트헤모글로빈 네미아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산소혈색소 해리곡선은 변화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옥시전 세츄레이션이 충분하게 모니터에 표시가 된다고 할지라도 락틱 액시드가 올라가는 환자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메트헤모글로빈 네미아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호흡부전의 증상인 저산소증과 과탄산혈증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산소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산소의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죠. 산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중에 있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다이아프람의 하강과 인터코스탈 머슬의 수축으로 인해서 네거티브 프레셔가 만들어지고 그 네거티브 프레셔 때문에 폐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터미널 브론키어와 알베올로스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디퓨전 방식으로 헤모글로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과정 중에서 이상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저산소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저산소증의 원인은 결국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산악 등반을 하는 경우에 이제 고산증이라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고산증은 결국은 높은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FiO2가 감소하기 때문에 충분한 산소가 흡입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오간 디스펑션이 생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산소증의 첫 번째 패스웨이는 결국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의학용어로 FiO2가 감소한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산소증의 두 번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산소 농도가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즉 FiO2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산소는 알베올로스로 이동을 하고 알베올로스에서 디퓨전 방식으로 헤모글로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저산소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VQ 미스매치와 션트가 있습니다. VQ 미스매치라는 것은 벤틸레이션과 퍼퓨전의 미스매치가 있다는 거죠. 즉 도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알베올러스에 하나의 혈관이 연결이 되게 되면 그 혈관에 있는 헤모글로빈 쪽으로 1대1 방식으로 디퓨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벤틸레이션이 되는 알베올러스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헤모글로빈을 공급하는 혈관 자체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1대1 매칭이 안 되게 되고 그걸 우리는 VQ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폐에서는 VQ 미스매치가 존재를 합니다. 대부분의 알베올러스들은 전부 다 열려 있지만 베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폐 하부에서는 열려 있고 폐 상부에서는 닫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올로직하게도 VQ 미스매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알베올러스에 염증이 생겨서 물이 차거나 아니면 풀모너리 이데마 때문에 알베올러스가 이제 물이 차는 경우가 생기게 되게 되면 그런 피지올로직한 VQ 미스매치보다 더 많은 미스매치가 생기게 되고 그런 미스매치 때문에 산소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션트라는 것은 완전히 막힌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베올러스가 완전히 콜랩스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혈관 자체가 콜랩스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디퓨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는 션트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풀모너리 엠볼리즘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엠볼리즘으로 인해서 폐혈관이 막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양의 디퓨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초과학에서 배웠겠지만 VQ 미스매치와 션트를 감별하는 방법으로는 산소 공급이 있습니다. VQ 미스매치는 결국 벤틸레이션과 퍼퓨전이 1대1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하이폭시아가 생기는 거라서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산소가 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션트라는 것은 알베올러스가 콜랩스가 됐거나 베슬이 완전히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산소 교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산소 공급을 더 증가했을 때 산소가 개선되지 않으면 션트 이펙트, 산소가 개선이 되면 VQ 미스매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산소증의 원인으로는 디퓨전 어브노멀리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벤틀레이션 퍼퓨전의 미스매치가 피지올로직 이상으로 발생하지 않고 션트가 없다고 할지라도 인터스티슘에 인플라메이션이 있거나 이데마가 있어서 디퓨전을 방해하게 되면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LD 환자 같은 경우는 인플라메토리 셀들이 인터스티슘에 모여 있게 되는데 그런 인플라메토리 셀 때문에 디퓨전 어브노멀리티가 발생해서 저산소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저산소증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FiO2가 감소한 경우, 그 다음에 VQ 미스매치가 생긴 경우, 션트 이펙트가 생긴 경우, 디퓨전 어브노멀리티가 생긴 경우 이 4가지를 볼 수가 있고 각각의 따로따로 하나의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산소증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발생한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저산소증이 발생되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이런 저산소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탄산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탄산혈증이라는 건 혈관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라는 뜻인 거죠. 혈관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은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알베올로스로 이동을 하고 알베올로스에서 트라케어를 통해서 외부로 방출되는 그 패스웨이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과탄산혈증이 생기는 이유는 디퓨전 어브노멀리티가 발생하는 경우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스티슘에 이데마가 있거나 인터스티슘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게 되면 혈관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알베올로스로 디퓨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디퓨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 과탄산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산소와는 다르게 이산화탄소는 디퓨전이 100배 이상 더 잘 되기 때문에 인터스티슘의 인플라메이션이나 이데마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지 않는 이상 디퓨전 어브노멀리티에 의한 과탄산혈증은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과탄산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데마가 되게 심하거나 인플라메이션이 전반적인 폐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탄산혈증이 생기는 두 번째 원인은 알베올로스로 이동한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일 때는 인스피레이션 때 브론코스가 딜라테이션이 되고 익스피레이션 때 브론코스가 컨트랙션이 되죠.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100배 이상의 디퓨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한꺼번에 빨리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속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직경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익스피레이션 때는 브론코스가 컨트랙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어웨이 디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이런 브론코스 인플라메이션으로 인해서 익스피레이션 때 브론코스가 오브스트럭션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알베올로스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퓨전이라는 게 농도 차이가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과탄산혈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한 예로는 COPD 환자 같은 경우죠. COPD 환자가 익스피레토리 휘징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브론코스가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알베올로스에서 이산화탄소의 디퓨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과탄산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탄산혈증이 생기는 세 번째 이유는 멘탈 체인지가 있습니다. 멘탈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보컬 코드가 막히게 되고 보컬 코드가 막히게 되면 완벽하게 기체의 이동이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기체의 이동의 제한은 알베올로스에 이산화탄소를 쌓이게 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퓨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과탄산혈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과탄산혈증이 생기는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디퓨전 어브노멀리티가 생기는 경우, 두 번째는 에어웨이 디지즈로 브론코스의 오브스트럭션이 생기는 경우, 세 번째는 멘탈 체인지가 생기는 경우,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지올로지와 하이폭시아, 하이퍼캅니아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큐트 하이폭세믹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인데 이걸 우리는 타입 1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된 증상은 하이폭시아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이폭시아 생기는 네 가지 메커니즘 중에서 어느 한 패스웨이가 망가지게 되면 이런 타입 1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인 어큐트 하이폭세믹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뉴모니아 셉시스 같은 경우는 알베올러스의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VQ 미스매치나 션트의 이펙트로 인해서 하이폭시아가 생길 수밖에 없고, 풀모너리 이데마도 인터스티슘의 문제와 알베올러스에 물이 차는 거기 때문에 VQ 미스매치, 션트, 디퓨전 어브노멀리티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알베올라 헬모리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혈관 자체가 망가지는 거라서 디퓨전 어브노멀리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스트릭 아스피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로 인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것이고,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인터스티슘의 인플라메이션과 알베올러스의 인플라메이션이 생겨서 마찬가지로 VQ 미스매치, 션트, 디퓨전 어브노멀리티에 같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어드라우닝 같은 경우는 알베올러스에 물이 차는 거기 때문에 션트 이펙트가 주된 이펙트라고 볼 수 있고, 트랜스퓨전 릴레이티드 어큐트 렁 인저리는 ARDS처럼 VQ 미스매치, 션트, 디퓨전 어브노멀리티가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 2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같은 경우는 하이퍼캅닉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이퍼캅니아가 주된 증상이 되는 건데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과탄산혈증에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들을 기억을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의 임페어먼트가 생기게 되면 멘탈 체인지가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한 보컬 코드 디스펑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탄산혈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에어웨이 디지는 COPD나 아스마 같이 브론코스가 옵스트럭션이 되게 되면 익스피레이션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CO2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뉴로머스큘러 트랜스미션의 임페어먼트도 마찬가지로 멘탈 체인지를 말을 하는 거고, 레스피레이터리 머슬 위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런 레스피레이터리 머슬 위크니스로 인해서 충분한 양의 인스피레이션과 익스피레이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빠른 속도로 CO2 제거가 안 돼서 하이퍼카밀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올 수 있습니다. 런 컴플리언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디퓨전 어브노멀리티가 일어나서 하이퍼캅니아가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체스트 월 컴플리언스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충분한 양의 인트라소라식 프레셔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CO2의 제거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하이퍼캅니아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는 타입 1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와 타입 2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타입 3와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스페시픽한 시츄에이션에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생겼을 때 명명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입 3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는 렁 아텔렉타시스를 말을 하는데 대부분 수술하는 환자한테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인플라메이션이 일시적으로 생기게 되고 객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의 통증으로 인해서 객담 배출이 잘 안 되게 되면 페리 오퍼레티브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생기게 됩니다. 즉 렁 아텔렉타시스로 하이폭시아가 생기게 되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치료는 포지션 체인지를 통해서 객담 배출을 증가시키고 체스트 피지오세라피를 통해서 가래를 뱉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것들, 운동을 하고 빠른 재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침의 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업도멘 페인을 컨트롤하고 수술 부위의 페인을 컨트롤함으로써 이제 효과적인 기침을 유발을 하고, 그 효과적인 기침으로 가래 배출을 증가시키면 이런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는 메타볼릭 디맨드 때문에 생기는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를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환자한테 있어서 산소의 요구량은 전체 카디악 아웃풋의 5% 정도밖에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셉시스를 갖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수가 빨라지게 되고 타이달 볼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의 양이 늘어서 결국 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카디악 아웃풋의 40%를 이제 폐가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를 타입 오브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달 볼륨이 증가하고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이기 때문에 인투베이션이나 메카니컬 벤틸레이터로 충분하게 폐를 쉬게 해주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셉시스 같은 언더라인 디지를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제안받았을 때는 강의실에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정보를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못 뵙고 이렇게 강의를 녹음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대로 이렇게 지식이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사태가 잘 마무리돼서 여러분들을 다시 강의실에서 뵐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